이직하기에 좋은 타이밍. 눈앞 보이기에만 그 급에서 더 많이 더 빨리 외치는 사람들은 연봉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자주 직장을 옮긴다. 물론 이직은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결정하는 일이지만 계속해서 회사의 소속감이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이리저리 직장을 옮기다 보면 결국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대가를 치르게 된다. 레슨은 한 명문대의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한 뒤에 한 컴퓨터 관련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IT 업계가 주목을 받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는 단기간에 월급 4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급 화이트 칼라로 발돋움했다. 주변 친구들이나 동창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임금이었기에 그는 직장에 큰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IT 업계는 예전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의 몸값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그는 얼마 전에 집을 장만해서 매달 70만 원에 가까운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중이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줄어드는 임금 탓에 결국 그는 이직을 결심했다. 그쯤 의료기기 업계에서 일하는 한 동창 녀석이 그에게 해당 업계의 영업직을 제안했다. 그는 그 친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과 차를 장만하고 저축도 살뜰히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곳에 일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생각하고는 다니던 직장에 과감하게 사표를 냈다. 그리고 친구의 도움으로 그는 곧바로 한 의료기기 회사에 입사했다. 기본급은 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은 성과급이 많았고 한 달 매출액이 2천만 원을 넘기면 1천만 원이 넘는 월수입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처럼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당장 받아야 할 의료기기를 받아둔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이 분야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기계의 모든 기능을 덜덜 배워도 막상 고객과 대화를 하다가 질문을 받으면 진땀을 흘리게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고객을 설득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고 자신에게 주어진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그는 다달이 나가는 대출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집을 내놓고 말았다. 이후로도 전동 보드 판매, 보험 판매 등 다양한 일에 도전했지만 40만 원에서 165만 원 사이로 늘 때는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불안한 날을 보내야 했다. 시간이 갈수록 수입이 줄자 그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했다. 결국 지인의 도움으로 IT 업계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했고 차차 안정적인 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직을 결정할 때 그저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해서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단기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장기적인 면에서는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단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때로는 고독거나 쓸쓸할지라도 참아내고 하루하루 출근을 해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경험과 능력이 쌓일 것이다. 그때 이직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 이직하기에 좋은 타이밍은 따로 없다. 다만 거리에 대한 너의 생각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목표가 명확해졌을 때 실행하기를 추천한다. 그저 현실이 불만족스러워 도피하듯이 이직을 결심하다 보면 그런 상황은 계속 반복되고 1년에 3에서 5번 이직하는 일이 빈번해진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일하는 시간이 평균 30년이라고 계산한다면 이직의 주기는 5에서 6년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지혜는 해당 업계에서 일한 지 8년째다. 그동안 주식의 강세장인 불마켓, 약세장인 베어마켓을 두 차례 거치면서 근위의 수요 시 증권지수에 따라서 요동치는 것을 경험했다. 지혜는 졸업 후에 바로 증권회사에 취직해서 딜러로 일했다. 당시에는 주식시장에 인기가 많아서 그녀가 다니던 회사의 매출이 상한가를 달리는 중이었고 덩달아 그녀의 월 수입도 500만 원에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다. 같은 해에 졸업한 동기들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점차 불경기가 시작되면서 주식시장도 힘을 잃기 시작했고 매출도 내리막이었다. 회사에서 커미션을 삭감한 탓에 그녀의 임금도 줄어들었고 최악일 때는 월 수입이 100만 원에 그치기도 했다. 지혜는 허리띠를 잘라매고 버텼다.
그리고 2006년이 되자 주식시장에 또다시 봄바람이 일었다. 그동안 업무 경험과 능력이 쌓여 회사에서 팀장직을 맡고 있던 그녀는 시장의 호황 국면에 힘입어서 이제는 매달 고정급 외에도 엄청난 성과급을 받는 고소득자가 되었다. 보통 업계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한 회사에 오랜 시간 일한 이직을 결심한다. 그때가 되면 자신의 커리어를 바탕으로 여러 선택권이 생긴다. 이직할 때도 목표가 매우 뚜렷하며 적극적이고 매우 능동적이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이직은 자주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충동적인 이직으로 불필요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여기가 좋아 보이고 내일은 또 저기가 좋아 보여서 단기간에 이것저것을 옮겨다니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빈번하게 회사를 옮기다 보면 단순히 지금 당장 일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커리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매번의 이직을 했음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커리어에 대한 나의 생각과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계속되는 이직의 굴레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자신을 구할 수가 있다. 큰일을 하고 싶다면 이거부터 자신이 현재 하는 일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며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스스로 나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언젠가 세상을 두들겨서기 할 만한 큰일을 해낼 인지라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동만시대의 진건이 떠오른다. 진건은 자기 운명이 평범하지 않다고 여기고 늘 자신이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아버지의 친구인 설근이 한가로이 혼자 지내는 것을 찾아와서 물었다. 자네는 어째서 뜰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손님을 맞지 않는가? 그랬더니 이거는 대장부가 세상에서 마땅히 천을 청소해야지 한낱 집안의 뜰을 청소하는 데 마음을 써서 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 말에 설근이 반문했다. 집 하나도 청소하지 못하면서 어찌 천을 벌어잡는단 말인가? 의대 본과 과정을 마치는 청년이 유명 대학병원에 지원서를 넣었다. 얼마 후에 병원 부원장에서 금요일 오전 9시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면접 당일 교통 상황이 좋지 못해 결국 약속 시간을 조금 넘기고 말았다. 그러자 부원장이 말했다. 여기 앉게나. 우리가 9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10분이나 늦었건. 죄송합니다. 부원장님, 하지만 10분밖에 늦지 않았는걸요. 지금 이렇게 왔고요. 그가 다급하게 명령을 내려왔다. 그래서 부원장이 자연한테 화가 난 소리로 말했다. 지원서를 보니 학교 성적이 아주 우수해서 내가 직접 자네를 만나보겠다고 했건만 정말 시간 개념이 없는 친구군. 잘 듣기나. 병원에서 일부는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네. 병원은 학교랑 달라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네가 늦춘 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이 미뤄지는 거야. 이런 난 의사가 되고 싶다면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네. 겨우 10분 지각이라 생각하지 말게나. 자네는 그만큼 내 시간을 낭비했고 면접 기회를 날려버려서 오늘 이 10분 때문에 자네는 일자리 하나를 잃었네. 직장은 다른 곳에 가서 구해보게. 그리고 그때는 늦지 않길 바라네. 하루빨리 큰일을 그런 성과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모든 일을 유능하게 해내는 사람은 없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실력도 경력도 차차 늘어가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상 큰일이 닥쳐오면 그것을 유연하게 처리할 능력도 정신도 없다. 많은 사람이 연봉 3천만 원이 턱없이 줬다고 또 본인의 능력을 감안하면 5천만 원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구두닦이를 하찮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냥 신발에 묻은 먼지나 좀 털어내고 구두약을 발라서 돈 몇 푼이나 버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구두를 닦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 지나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큰 사고로 바꾸었다. 일본어 이노우에 켄타로는 생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두 닦기 일을 시작했지만 단순히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전국의 구두 닦기로 유명한 장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비법을 전수받으면서 자신만의 구두 닦기 기술을 연마했다. 그는 구두를 닦을 때마다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고 각종 구두와 구두약을 발명하면서 점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75년 마침내 그는 힐튼 호텔의 전문 구두닦이로 고용되었고 이후에 일본의 총리들을 포함해서 마이클 잭슨과 같은 전 세계의 유명인들이 그를 찾았다. 사소한 일을 그냥 하는 것과 잘 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사소해 보이는 모든 일을 잘 해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엄청난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동안 자신을 걸고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라고 해서 얕잡아 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존 록펠러는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사회에 뛰어들었다. 당시의 꿈과 포부가 컸던 그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커다란 사업을 일궈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처음 들어간 석유회사에서 내세울 만한 학력이나 기술이 없었던 탓에 그는 석유통 뚜껑의 용접 하자 일부를 검사하는 부서로 배치되었다. 사실 이 공정은 회사에서 가장 간단하고 지루한 과정이어서 사람들은 그 일을 가리켜서 3살짜리 어린애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했다. 매일같이 그는 용접제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뚜껑 용접이 잘 되는지 검수한 다음에 이상이 없는 제품을 옮기는 일을 반복했다. 그렇게 보름 일을 그는 인내심의 한계가 오기 시작했다. 나는 큰일 해낼 사람인데 어째서 매일 이렇게 따분하고 보잘것없는 일만 하는 거야? 그는 한달음에 공장 주임을 찾아가서 다른 부서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그는 결국 다른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일부터 그러 보란듯이 잘해내고 말 거야. 그 후로 록펠러는 석유통 뚜껑의 품질을 자세히 관찰했고 용접제가 떨어지는 속도와 적당량을 분석하고 연구까지 시작했다. 결과로 당시에는 뚜껑 하나당 39방울의 용접제가 사용되고 있었지만 38방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러 차례의 테스트와 실험을 거쳐 마침내 그는 38방울형 용접을 시작했다. 해당 용접기를 사용하는 뚜껑 하나당 들어가는 용접제를 한 방울씩 줄일 수 있었다. 이 한 방울 한 방울을 모두 합치자 1년 동안에 $50,000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 시대의 $50,000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젊은 록펠러는 그렇게 성공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딘 뒤에 세계적인 석유왕으로 거듭났다. 중국을 가전제품 기업 칭다오 하이어의 장루이민 회장은 지극히 평범한 일을 뛰어나게 잘해내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비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사실 인생에서 사소하고 하찮은 일은 하나도 없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고 작고 나쁜 습관들이 정대한 시기에 일을 그르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에 평소에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돌봐야 한다. 기억하자. 작고 평범한 일을 잘 해내는 과정을 끈기 있게 단련하고 훈련하면 큰 일을 해낼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작은 일들을 잘 해내는 습관이야말로 큰 일의 시작이 된다. 사소하고 평범한 일을 잘 해내지 못한 사람이 큰 일을 잘 해낼 리가 만무하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선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만이 남들은 하찮게 보는 일에 색안경을 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해낸다. 하찮게 여기지 말라 말이네요. 무슨 일을 하든지 빨리 중국원에서 벗어나는 법은 아침 즐거운 시간에 길을 걷다 보면 학생들과 직장들이 매우 규칙점에서 빠르게 걸어가거나 뛰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걸어간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붙잡고 어딜 그렇게 바쁘게 하냐고 물어보면 시간도 없는데 귀찮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일상에 쫓기고 학업에 쫓기고 돈 벌기와 내 집, 내 차 마련에 열정하느라고 정신이 없다. 사경이 지난 오후에 어딘가에 앉아서 한 그릇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길거리의 핀꽃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이렇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잠시 낮잠을 잘 시간도 없다. 한 유명인이 있었다. 그는 명성을 얻게 된 이유는 본인이 속한 학술 영역에서 뛰어난 것도 있었지만 온종일 아무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정도로 바쁘게 살기 때문이었다.
하루는 그가 몸이 아파서 일을 나가지 못했다. 이참에 한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해서 친구의 집을 찾아갔다. 대문에 들어오면서 그는 친구 집 정문에 있는 개소나무의 향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정문을 새로 꾸민 모양이야? 친구 말로는 개소나무는 그전에도 있었고 그때도 지금처럼 향기로웠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도 여러 번 친구의 집을 방문했었지만 정문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자네 우리 집을 몇 번이나 왔었는데 설마 기억 못하는 거야? 아니지? 친구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너무 정신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 앞에 뜨거니 서 있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개소나무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게 새삼 충격으로 다가왔다. 바쁘게 걸어가느라고 길가의 풍경은 한 종이 없이 그저 목적지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달팽이를 타고 주변을 감상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을 온전히 담아보자. 이것이야말로 행복을 누리는 삶의 자세다. 조급해하지 않고 분주해지지 않는 것. 그런 마음가짐이 당신에게 진짜 인생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분주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병이다. 분주함은 빠르게 첫째 신체의 리듬을 조절하고 정서를 조절하고 삶의 패턴을 조절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으라. 빨리에 중독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 질서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끼어들기를 하며 더 빠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다. 그들은 대화할 때도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콘텐츠를 볼 때도 휴대의 표현을 사용한다. 그게 더 빠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속해서 빠른 생활을 추구하다 보면은 가족과 가진 친구들은 물론 결국에는 자신에게까지 소홀해진다는 점이다. 한 남자가 시골에 좁은 길을 걷고 있었다. 해석의 하늘에 부슬부슬 내리는 빛까지 더해져서 길 위로 펼쳐진 풍경이 매우 아름다웠다. 그때 갑자기 맞은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왔다. 남자는 손을 흔들어서 오토바이를 멈춰서 세우고 운전자에게 길을 물었다. 실례지만 여기서 청산천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혹시 맞은편에 보이는 저 마을이 청산천인가요? 그러자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저 마을입니다. 제가 저 마을 사람인데 원하시면 태워줄게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곧 비가 많이 내릴 겁니다. 빨리 마을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시죠. 저희 배에 역조도 있으니 거기서 몸 좀 녹이셔도 돼요. 남자가 다시 한번 거절하며 두 발로 걸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토바이는 이내 흙먼지를 일으키며 그 자리를 떠났다. 얼마 지나서 한 노인의 달고지를 끄며 천천히 그에게 들어다가 물었다. 방금 오토바이를 그냥 보내는 것을 봤소이다. 오토바이 타기가 싫은 거면은 혹시 이 달고지라도 같이 타고 가실라고? 그러자 남자는 기쁜 얼굴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4일 전에 여기 경치를 감상하러 왔거든요. 청산천 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비가 올 것 같지만은 길거리야 봄비니 그리 많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르신 소리에 목을 짚고 천천히 경치를 감상하면서 가도 될까요? 물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삶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렇네요. 삶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인생은 한 잔의 차와 같다. 서둘러 마시면 그만큼 더 빨리 바닥이 드러난다.